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고 인근 도농역에도 연기가 들어차 열차가 서지 못했습니다. 연일 7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 지난해 3차 유행 본격화 시기와 비슷하다며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종교시설 등 9개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합니다. 수도권 전현직 지방의원 23명이 3기 신도시와 그 주변에 본인 명의로 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명은 재임 중에 지역구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받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대표가 경력을 부풀려 자신의 월급을 올리고 무자격자인 사촌을 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 요구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도농역 인근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수십 명이 연기를 마셨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떡해. 건물 외벽은 불에 타 속이 들여다 보이고 소방대원들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화재 현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소방대원은 연기를 마신 노인을 부축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있고 지상으로 18층까지 모두 360여 세대가 사는 고층 건물입니다. 식당, 그리고 병원, 그리고 옷가게, 카페, 그리고 지하에는 이마트. 그래서 그냥 그 확성기인가? 그걸로만 이렇게 사람들 유독가스 먹지 말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불로 31명이 연기를 마셨고 15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 대형마트에서만 90여 명이 대피했고 아파트 주민들도 잇따라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날 당시에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불길이 상가 2층까지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빨간 불이 막 불꽃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가 막 뻥뻥 터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니까요. 불길은 다행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3층 이상으로 옮겨붙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소방서들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74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건물 인근에 있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에도 연기가 유입돼 현재까지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보신 대로 일단 연기 흡입 이상의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이 난 지 5시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조혜진 기자, 저녁까지도 연기가 상당히 심했다는데 지금도 진화 작업 진행 중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직까지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한 저녁 6시쯤에도 검은 연기가 가득했었는데요. 지금은 연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아직까지 매캐한 냄새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3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만큼 걱정스럽게 진화 작업을 지켜보는 주민들도 많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상가 동네 방문객이 많고 지하에는 대형마트도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인명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일단 큰 불길은 잡은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요? 아닙니다. 아직 불길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4개 동 중 1개 동의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초기 진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상가동에서 시작된 불이 지상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가 건물 1층과 2층을 중심으로 불이 번졌지만 강한 바람으로 연기는 아파트 상층부까지 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 정밀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현장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250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 화재 현장 인근에 6곳의 대피소를 마련했다고 남양주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주상복합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77명, 700명을 기록한 뒤에 나흘째 이렇게 600명대 후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차 유행 본격화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여기에 서울과 경기, 부산은 3주 동안 유흥시설 영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부도 학원과 종교, 체육시설 등 취약 분야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더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센터도 대폭 늘어나는데 먼저 확진 현황과 방역 계획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도 22명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62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65명까지 늘었고 경기도 고양시 실용음악학원에서는 확진자 18명이 더 나와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유흥업소, 체육시설,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파장이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1로 한 주 전보다 커졌습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12월 초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 여건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달부턴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담당하는 각 부처 장관이 방역 최종 책임자로 선제 관리에 나섭니다. 정부는 특히 학원과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9개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출입자 명부 작성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시설별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소규모 집단 감염 외에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도 27%, 최근 2주간 2,076명에 달합니다. 봄철 야외 활동으로 이동이 늘고 있다는 점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는 요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과 행안부,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어서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일부 백신 접종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주말에도 문을 열고 있는데 정부가 각 지역 접종센터를 다음 주부터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혈전 발생 논란으로 일부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백신을 맞으러 접종센터를 찾은 주간 보호시설 어르신들. 비닐 장갑을 끼고 체온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자, 어르신들, 장갑 절대 벗지 마시고 순서대로 잘 지켜서. 이곳은 오늘부터 주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예방접종 받으신 거 없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지만 접종은 순조로웠습니다. 힘 빼시고 따끔. 맞을 때 따끔하기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 만나고 밖에 외출하실 때 안심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안심되지 뭐. 오늘 이곳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10여 명, 평일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접종을 더 늘리고 싶어도 인력 운용이 문제입니다. 주말에 이제 보호자들이 계실 때 어르신들을 모셔올 수 있고 또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취지니까 이제 인건비 같은 지원이 좀 더 된다라고 하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주말에도 문을 여는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38곳. 대부분 아침부터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방문 전에 운영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이런 예방접종센터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71개소의 예방접종센터 이외에 105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다음 주 중 추가로 설치 운영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을 새로 맞은 사람은 3만 3천여 명. 지금까지 114만 8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 뒤의 사망 사례는 2건 추가돼 방역당국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혈전 반응 때문에 일부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가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을 다시 시작할지 또 대상자를 조정할지를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코로나19 상황 짚어봅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한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5만에서 6만 명대로 줄었는데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미국 신규 확진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 2월과 3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서 6만 명 선이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에 7만 9천여 명 그리고 8만 1,000명까지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2달 평균에 비해서 이틀 동안에 12%가량이 늘어난 건데요. 특히 미시간 같은 중서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We should recognize that these trends are magnified in some regions of the country. So there are also increasing number of cases linked to COVID, to B.1.1.7 variants in various settings. 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봄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이 많아져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이 쉽게 감염이 되고 또 감염된 청소년들이 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에게 옮기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 백신 접종 속도를 좀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현재 청소년들은 접종 대상이 아닌데요.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가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에게도 백신을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긴급 승인 신청을 미 식품의약국에 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살 이상 그리고 모더나와 얀센 백신은 18살 이상에게 접종 승인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화이자는 미국 내 청소년 2,26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3상 결과에서 예방률이 100%로 나타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부작용 사례도 아직 보고된 것이 없어서 이르면 하반기쯤에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맞춰서 바이러스에 대응하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My message today is a simple one. Many states have already opened up to all adults. But beginning April 19th, every adult in every state, every adult in this country is eligible to get in line to get a COVID vaccination. 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백신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미국 성인의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서 집단 면역을 위한 70, 80%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구나 다음 주에는 얀센 백신의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80% 정도 줄 것으로 예고돼 있어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KBS는 3기 신도시 예정부지와 인근 500m까지의 토지 대장을 전수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업인들의 수상한 투자를 짚어봤고 오늘은 정치인들입니다.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여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내친 김에 취재진이 경기도 지역 전현직 기초의원들의 땅 보유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평균 공시지가보다 70% 이상 더 비싼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명 신도시 부지 근처의 한 농지. 창고가 여럿 들어서 있는데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아니 이거 뭐 대지도 상관없이 하우스 줘가지고 임대해요. 돈 있는 사람은 사놓는 거예요. 이 땅 주인 조희선 전 광명시의원 가족입니다. 남편과 딸 등 3명이 2016년 1월 매입했습니다. 같은 날 근처 임야는 물론 2달 뒤엔 논도 사들였습니다. 전체 매입가는 37억 원. 불과 5년 만에 땅값만 최대 3배 올랐습니다. 2016년, 17년 같은 경우는 100만 선? 지금 뭐 250막 300 달라니까. 매입 1년여 만에 한 곳은 관광단지로
나머지 두 필지는 테크노밸리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계양구 의회 윤한 의원, 강화, 서구, 계양구 등지에 20필지 41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지입니다. 자연적 농사꾼이야, 농사꾼. 의원님은 좀 바쁘시잖아요. 구의원 이제 되니까 이제 뭐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가운데 세 필지가 3기 계양 신도시로 지정됐는데 매입가보다 최대 2.5배가량을 보상받았습니다. 윤 의원, 신도시 발표 2년 전 의회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농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토지보상 협의가 한창인 지난 1월엔 정반대입니다. 토지보상 액수가 굉장히 저평가돼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발언이 오락가락합니다. 농민들이나 이분들이 생각하고 지금 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대변한 거지 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수도권 전 현직 지방의원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인근에 본인 명의 땅을 가진 의원은 23명. 이 중 7명은 재임 기간에 지역구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전 현직 기초의원들의 경기도 땅 보유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458명이 420만 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520개 넓이로 의원 1명당 9천여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에 27만 원 선, 경기도 평균보다 1.73배 높은 알짜 땅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곳이지만 취재를 해보니 기관 대표가 이 세금을 멋대로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급여를 더 챙기고 자격이 없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식인데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돌아온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입니다. 기관 대표 월급 등 대부분 운영 경비는 복지부 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관련 경력 15년인 대표 고모 씨가 이를 30년으로 부풀려 급여를 더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가까이 챙긴 돈이 8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본인 스스로 그냥 본인의 독재적인 공간이라 보니까 또 지난해 8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 담당자로 채용된 직원은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고 씨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두 김포시청 지도 점검에서 지적됐고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고 씨는 오히려 꼼수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사촌 동생을 자격증이 필요 없는 회계 담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히려 승진시켰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회계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회계 갑자기 팀장으로 승진이 되시면서 경력을 제대로 책정해 낮아진 본인의 월급은 한 달에 20만 원이던 직급수당을 8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다른 단체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김포 씨는 이런 해명이 말이 안 된다면서도 업무 정지 등 추가적 조치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공백 때문입니다. 200명 가까이 업무정지 1개월 하면 당장 바우처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은 다른 기관에다가 뭐 업무를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전국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837곳 중 공공기관은 단 2곳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돼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요. 당국의 단속 결과 김치 원산지를 속인 식당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물에 씻어서 국산 백김치라고 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 김치를 쓴다고 돼 있습니다. 김치 국내산 쓰세요? 네, 뭐 5개도 만들어 쓰잖아요. 그런데 주방으로 가서 다시 묻자
말을 바꿉니다. 요거 국내산 맞으세요? 이거는 이제 중국산. 냉장고 속 김치 상자에도 중국산 표시가 선명합니다. 국내산 김치로 만든다던 또 다른 식당의 김치찌개. 중국산을 섞어서 끓인 게 들통납니다. 이 메뉴에 김치찌개는 이거 쓰신다는 얘기예요? 묵은지하고 섞어서 한마디. 물에 씻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 백김치로 속여 손님상에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주일 동안 음식점 등 전국 3천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벌인 결과 130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내산 김치보다 저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안전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수입식품에도 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정부와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법이 시행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하고 식약처하고 계속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멈춰버린 거니까요.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식약처는 수입 김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입주한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중국 당국을 비판했던 창업주 마윈을 견제하면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통해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0天猫双11全球狂欢季订单创建峰值 58.3万米每秒。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액의 4%에 이르는 182억 위안,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사 전자상거래 업체에 입주한 상인들이 다른 경쟁 업체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自2015年以来，阿里巴巴集团滥用该市场支配地位，对平台内商家提出2选1要求。 알리바바는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온라인을 연계한 오프라인 매장도 중국 전역에 출시했습니다. 수산물과 야채 등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골목 상권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중국 당국이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은 11월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 예정이던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그룹의 상장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린 겁니다. 不是否定平台经济的重要作用，是为了建立健全平台经济治理体系，推动其健康持续发展。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과징금 부과를 성실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계층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해결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IT 기반의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랜선 선생님이 도움을 준다는데요.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세컨 맞고요. 중학교 학생들이 화상 수업을 통해 영어를 배웁니다. 학생마다 부족한 부분은 과외처럼 꼼꼼히 짚어줍니다. 대학생 선생님 1명이 맡아 가르치는 학생은 3명. 이렇게 300명의 중학생들이 6달 동안 맞춤형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들의 공부를 대학생이 돕는 랜선 야학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 문제까지 척척 잘 풀어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실력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해서 놀라셨다는. 지난해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5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계층별 교육 격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이제 학원도 다닌 적도 없고 집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도 있으니까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교육 격차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IT 기술을 이용한 교육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소외계층 학생 4만 명에 대해 화상 강의를 활용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22개 고등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시간의 장벽이나 공간의 장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에 놓여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올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고종 황제 시절 지금의 덕수궁에서 펼쳐졌던 밤의 축제 야진연이 119년 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이 당시 기록을 토대로 무용과 음악을 재구성해서 화려한 무대가 탄생했는데요. 이 100여 년 전의 잔치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되살아났을까요? 김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성대한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풍악이 울리고 왕의 행렬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황제에게 예를 갖춰 가장 높은 곳에 모십니다. 1902년 51살이 된 고종 황제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며 아들 순종이 올린 공연입니다. 봄날 나뭇가지 위에서 노는 꾀꼬리를 형상화한 춤사위. 왕에게 올린 술잔은 무릉도원의 호수로 변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복숭아를 바칩니다. 축제의 정점은 화려한 뱃놀입니다. 힘찬 대치타로 시작해 무릉도원을 향해 노를 저으며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습니다. 119년 전 지금의 덕수궁 함령전에서 펼쳐진 화려한 밤의 축제가 최첨단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현대적인 무대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건 당시 축제의 장면을 꼼꼼하게 그린 사료 덕분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10폭짜리 병풍, 이민진연 도병은 당시 잔치에서 어떤 무용과 음악들이 선보였는지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도 밤에 열린 잔치 야진연은 8째 폭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수많은 그 초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공연이 진행됐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119년 전 황태자 순종은 아버지 고종 황제의 안식과 평안을 기원하며 잔치를 열었지만 새롭게 재해석된 이번 무대엔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의 안녕과 평온을 비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면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축제의 본 의미를 살려서 그런 힘든 일상에서 축제의 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찾자.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